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숱하게 봐왔으면서도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건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처음부터 거르지 못했는지, 라는 말도 안 되게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에 저에게 들이닥치게 될 일이 무엇인지 한 치 앞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이혼만은 남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살다 보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저는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마케팅 쪽의 직무로 전자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5년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동대학원에 진학해 같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IT 쪽에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건 각자 겹 지인으로 인한 친한 친구의 술자리 모임에서였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급하게 전해줄 물건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한참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아, 그때 말했던 거 오늘 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나 내일부터 출장이라서 우리 한동안은 못 만나. 아, 그래?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 바뀐데 어쩌지? 너 어디서 마시는데? 여기 우리 회사 근처야. 나 친한 선배랑 마시고 있어. 너희 회사면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머니까 그냥 내가 가져다 줄게. 나한테 주소 찍어. 금방 갈게. 민정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주 주말에 다른 친구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불참할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대신 결혼식을 가는 민정이에게 제 축의금과 함께 선물을 좀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 선물을 전해주러 무조건 그날 만나야 했고요. 민정이가 찍어준 주소로 갔더니 실내 조명이 어둑어둑하고 한창 시끌벅적한 이자카야더라고요. 원래는 얼른 선물만 전해주고 나올 생각이었던지라 저는 화장도 선크림만 바른 채로 옷도 대충 입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만난 친구가 잠깐만 앉았다 가라며 저를 계속 잡아 끌더라고요. 야, 나 이꼴로 지금 어딜 가? 괜찮아. 너 지금 완전 이뻐. 여기까지 왔는데 술 한 잔도 안 하고 가게? 안 돼. 근데 너 선배랑 있다면서. 응. 내 친구 왔다니까 선배도 너 데리고 오라던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성격도 엄청 좋아. 저는 친구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은 새삼스럽게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하는 저를 붙잡아 끌고 들어가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그 술자리에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눈앞에는 키가 크고 강아지상처럼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친구의 선배였죠. 안녕하세요. 민정이 대학 선배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혜입니다. 민정이가 하도 오라고 해서 앉긴 했는데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하신 거 아닌지. 아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이랑 술 마시는 걸 또 좋아합니다. 공연히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끼게 된 건 아닌가 싶었는데 선배분이 괜찮다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인상으로 받았던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귀엽긴 하네 였습니다. 사실 제가 강아지상의 얼굴을 유구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속되었던 건 확고한 저만의 취향이었죠. 그리고 그런 취향을 제 친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이래서 민정이가 잠시만 앉았다 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얼굴만 제 취향인 줄 알았더니 대화 코드도 저랑 무척이나 잘 맞더라고요. 특히나 개그 코드가 그랬죠. 얼굴도 귀여운데 대화도 잘 통한다니. 정말 보기 드물게 희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그 다음 날 출장을 떠났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들어가 보니 뜻밖에도 그분이었습니다. 민정이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하시면서요. 짧은 몇 마디 인사 끝에 나온 본론을 요약하자면 그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감을 느꼈다.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저녁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며칠 새 아쉽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거절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그 주 주말에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략 일주일 만의 만남이었죠. 얼굴을 보자마자 어쩐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해서요. 저 살면서 제일 큰 용기 내본 건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으시던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 엄청 떨렸습니다. 전혀 안 떨리는 얼굴로 떨렸다고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선배분과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몇 번쯤 더 했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 싶어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2년 전 오래 만났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연애였고요. 저는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예전처럼 설레는 감정 같은 게 내 안에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쿵짝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있죠? 알고 보니 저와 남자친구가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워낙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에 외향적이라 사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니 그건 여자인 친구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1순위고 항상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참 잘 챙겼어요. 대단하게 뭘 하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사소한 행동들로 저를 챙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면서도 저는 한겨울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 패딩 주머니에 미리 챙겨온 핫팩을 넣어주고는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발견하면 그걸 꼭 핸드폰 어플에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번 데이트 때 식당을 고르면서 반영하기도 했고요. 머리가 자주 아픈 저를 위해서 가방에 항상 두통약과 여러 가지 진통제를 챙겨 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 봐봐. 내 친구들이 저번에 놀러 가서 먹고 온 거라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 도산대로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며. 자기 저번에도 이야기했어. 아, 그랬나? 정신이 없네, 내가. 그래서 내가 다음에 데려가려고 찾아봤었는데 거기 한 달 동안 예약이 꽉 찼대. 예약 걸어두긴 했는데 일단은 비슷한 음식 하는 곳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데려가 줄게. 진짜요? 언제 다 찾아봤대? 너무 감동이다. 가고 싶다는 식당이 있으면 저와 헤어진 뒤에 꼭 찾아보기도 했고 한밤중에도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야식을 배달하고는 했어요.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남자친구의 자취방이 있는 동네는 꽤 거리가 있었거든요. 왕복으로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 거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놀고 있을 때야 운동하는 셈치고 다녀올 수도 있다지만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은 일단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제 일이라면 별로 귀찮은 기색도 없이 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는 그렇게 5년간을 서로밖에 모르는 연애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장기 커플이다 싶을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을 만나왔는데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고요.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 같이 살더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시더라도 각자 오래 연애한 상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기에 양가에서는 모두 다 환영하는 분위기셨어요. 서로 30대 초반에 만나 그때 저희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에 접어들기도 했고요. 저희는 우선 결혼 박람회부터 구경을 하며 일단 대략적인 예식 준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웨딩홀도 대충이나마 알아보았죠. 워낙에 먼저 결혼을 했던 친구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괜찮은 웨딩홀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으면 1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장소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소 성급한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일단 웨딩홀부터 예약을 끝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드디어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시댁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친구의 부모님 2분이 다 서울이 고향인 토박이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미리 취향을 여쭤보니 예비 시아버지가 홍삼을 좋아하신다기에 질 좋기로 유명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드리는 선물로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예쁘게 포장이 된 화과자 세트를 준비했고요. 나 너무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아까부터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있나 했네. 뭘 또 긴장까지 해? 어른 뵙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네. 먼저 시집간 애들은 다들 어떻게 했나 몰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불편한 분들 아니셔. 자기도 엄청 예뻐하실걸? 진작부터 데려오라고 얼마나 재촉하셨었는데. 저도 어른을 뵙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 생각보다 더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답지 않게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마냥 웃기기만 한 모양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이는 손길에 조금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하고 참하게 생겨서 결혼할 상대방의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얼굴을 말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 그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상견례 문정박대 상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고집이 있어 보이고 웃지 않으면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제 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저였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얼굴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대한 많이 웃자라는 심정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꽃을 다 사왔네. 여보, 얼른 나와봐요. 애들 왔어요. 아니,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그렇게 많이 사왔대? 오빠한테 물어서 좋아하신다는 걸로 준비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딱 마음에 드는데요. 내가 안 그래도 작약을 좋아하거든. 센스까지 있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이미 한가운데에 저희를 맞이하기 위한
다과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가져간 선물들을 그 자리에서 일일이 열어보시며 좋아하셨어요. 이건 누가 고른 거냐며 연신 묻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할 수 있었던 분위기도 많이 환기가 되었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와 정말 한 식구구나 싶을 정도로 외모가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 그게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신기하게도 두 분을 딱 절반씩 빼닮은 게 남자친구였습니다. 통은이한테 듣자 하니까 대기업 다닌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얼굴도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한가 보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통은이도 내가 그 회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면서 고집을 피우더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굳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를 놔두고 작은 회사에 들어간 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결혼식장도 알아본 곳이 있다고 하던데. 아, 네. 요즘은 예식장 잡기가 워낙에 힘들다고 해서요. 취소도 가능하니까 일단 예약부터 해놓으라길래 양가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예약부터 했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동훈이가 사정은 미리 다 설명했어요. 우리도 너희들 알아서 좋은 날짜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잘 잡아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잡아둔 날짜도 8개월이나 더 뒤던데 조금 더 빨리는 어렵나? 아유, 나는 어서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랑 같이 쇼핑도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이 며느리랑 같이 팔짱을 끼고서 쇼핑을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무슨 같이 쇼핑 타령이야? 며느리 불편하게. 참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뭐 같이 다니면서 불편하게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지.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두 분이서 농담을 하시는데 가족끼리 무척이나 화목해 보이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옷 입은 것도 세련되고 센스도 있어 보이니까 옷 살 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면서 다음에 백화점에 가자며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이 쇼핑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웃어 넘겼죠.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보니 엄청 화려한 옷차림이셨어요. 옷도 옷이었지만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반지까지 세트로 맞춘 듯한 진주와 금반지가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결혼 반지 하나 달랑 끼고 다니실 정도로 화려한 액세서리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생소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는 대부분 다 다정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요.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사신다고 했었지? 저번에 우리 동훈이한테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지금은 시골에 내려가 계세요. 아버지 고향 쪽이에요. 경남 쪽인... 무슨 소리야? 신도림에 계시는 거 아니야? 위치를 설명하려고 한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말을 끊으면서 되묻더라고요. 아니야. 부모님 2년 전에 이사 가셨어.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어? 어? 물어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할 틈이 없었지. 남자친구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어리둥절했죠.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딱히 숨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요. 심지어 애초에 그게 왜 숨겨야 하는 일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면 일은 관두시고 거기서 뭘 하시길래? 아, 다니시던 회사는 명예퇴직하셨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어머니랑 같이요. 노, 농사를 지으신다고? 아버지는 원래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건 아버지의 뜻이라기보다는 엄마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도시를 더 좋아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워낙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전원형 인간이셨거든요. 엄마는 그동안 내내 사람 좋고 경치 좋으면서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었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시골에 내려가서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적응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원래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하필이면 저희 엄마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권유를 받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시기를 앞당겨 조금 더 빨리 내려가기로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건가? 아니요. 그냥 소일거리로 취미처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농사지 거의 그냥 본인들 드실 것들 키우는 정도에 가까우세요. 예비 시부모님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거실의 분위기가 전과는 다르게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요. 두 분 다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눈빛만 서로 교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에게 거의 말씀도 질문도 안 하셨고요. 남자친구도 묵묵부답 그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인사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을 할수록 저도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내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처럼 당황스러운 일은 없었을 텐데. 나야말로 당황스러운데? 난 정말 별다른 뜻 없었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게 당황스러울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갓 사귀었던 초반에 양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고 계셨기에 그렇게 말했었고요. 그 뒤로는 다시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 남자친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큰 비밀이라도 숨긴 것 마냥 구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제 목소리에 짜증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그냥 차분하게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여태껏 만나면서 나한테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던 게 좀 그런 거지. 부모님도 나도 서울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았으니까 내가 꼭 묻지 않았어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 만났는데 먼저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본인은 저에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숨기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지금껏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갑자기 시골에 있다는 말에 당연히 놀랐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너무 제 입장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저는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별말 없이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겼고요. 아무튼 그날의 일은 해프닝처럼 지나가고 이윽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 되었죠. 부모님이 계신 곳은 한참이나 운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시골이었습니다. 항상 저 혼자 다니던 길을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 가니
서울에서 여행 가는 기분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날따라 날씨도 무척이나 좋았고요. 출발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미리 사둔 한우 세트를 들고 드디어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다 와간다는 소식을 듣고 진작부터 큰 골목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 계시지 왜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너희 온다는 소식에 설레서 나왔지.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어서 와요. 우리 다혜랑 만나주느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죠? 우리 딸이 다 좋은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 아, 엄마, 뭐가 만나주느라예요. 아닙니다. 다혜가 절 만나주느라 고생이 많았죠. 저희 엄마가 건넨 농담에 남자친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부모님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향했죠. 그날 거기서 저희 엄마는 엄마가 미리 차려둔 진수성찬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사이가 온다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 말로는 사흘 전부터 읍내에 나가서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시작하셨다더라고요. 김치를 좋아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김치도 종류별로 전부 다 새로 담그셨고요. 와, 나 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음식 많이 하신 거 처음 봤어. 그래?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 그치? 우리 엄마가 요리는 진짜 잘하셔.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그 집은 사신 거야? 우리 집? 맞아. 이번에 시골 내려가면서 사신 거야. 시골이다 보니까 집값도 워낙 싸더라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더라. 거기다 두 분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사셨거든. 주택에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계속 보수도 해야 해서 자잘하게 손도 진짜 많이 가고. 저는 반 장난식으로 우린 나중에 나이 들어도 절대로 시골에 내려가서 주택에 살 생각은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남자친구는 계속 영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피곤하네. 피곤해? 하긴 나도 자기 부모님 뵙는 날 엄청 긴장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면서 한층 진지해진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양가에는 서로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살자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도움을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려고 했던 일이라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 드릴 일이 없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걸 바라시진 않는다고 말했고요. 어차피 남자친구와 저는 각자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약조와는 다르게 저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죠. 제가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돈을 주시더라고요. 신혼집 집값에 보태라면서요. 저희는 각자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 대출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결국 그 돈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썼죠. 시댁에서는 약속대로 정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돈을 주셨다는 소식에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딸자식 시집 보내려고 무리하셨네. 그때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때 했던 말씀은 정확히 저런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저는 원래 양가에 자주 인사도 드리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이었어요. 친구들은 시부모님은 최대한 안 만날수록 좋다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듯이 시부모님과도 가깝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는 게 제일 좋다며 저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테니
본인에게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 그것도 저희 신혼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별한 가족 행사가 아니어도 종종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별일 없이도 만나서 차를 마신다거나 어디를 함께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은 여기서 멀리 있었으니 결혼을 한 이후로는 도통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당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시간 돼? 다음 주? 왜? 부모님이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서울에 오신다네? 금요일에 미리 와서 친척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니까 그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나는 그날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그래? 서희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토요일 점심때는? 결혼식 끝나고 잠깐 봐도 되고. 미안해. 나 다음 주는 주말 내내 출근해야 해. 가끔씩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상하게도 항상 일이 생겨서 바쁘더라고요. 결혼한 이후로 서로 얼굴을 볼 일이라고는 명절 두어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주 올라오시거나 저희를 찾는 분들도 아니셨고요. 솔직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정들을 취소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지만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희 집과 관련된 행사나 모임에는 도통 가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게 더 꼴보기 싫어서 저도 그 뒤로는 아예 일절 말을 꺼내지를 않았고요. 친구들에게 같은 문제로 고민 상담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냥 너도 시댁에 가지 말고 똑같이 해. 차라리 속 편하네. 원래 남편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나는 시댁에 매주 전화해주길 바라면서 본인은 우리 엄마 아빠 생신 때도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로 다툴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 말로는 이런 것마저 결혼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도 이제는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달까요? 그냥 서로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언급하지 않게 된 거죠. 참 삭막하게 들리겠지만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지 않으려면 내려놓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투자 받았어. 뭐? 진짜야? 그렇다니까. 나도 방금 연락받았어. 와, 드디어 됐다.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반년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나와 새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나는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다. 언젠가는 나와서 내 회사를 차릴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럴 아이디어도 계획도 탄탄했고요. 문제는 회사를 차리는데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부침도 있었어요. 원래 투자를 받기로 했었던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도 있었고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던 선배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며 손을 떼기도 했었죠. 그렇게 몇 번씩이나 계획이 엎어진 끝에 남편도 슬슬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지쳐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전에 없이 어깨가 축 처져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투자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계획했던 안을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이지 올해 들은 소식 중에 가장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죠. 고마워.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고생은 더 많이 했지. 투자를 받게 된 이후로 사업 준비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도 거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당장 봐두었던 건물에 임대 계약을 확정 짓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 그리고 가구들을 모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저도 주말에는 가끔씩 가서 남편을 돕기도 했고요. 그동안은 남편과 함께 프로젝트 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도 모두 불러들였죠. 회사를 일단 임시로 가동하며 조만간 다른 직원들도 뽑기 위해 채용 공고도 일찌감치 내놓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 회사의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시부모님이 점집에 가서 따로 받아오기까지 한 날이었죠. 그날은 정말 잔칫날 분위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시부모님은 내내 싱글벙글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지 않을 정도였어요. 회사에는 온통 방문한 축하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새 회사의 관계자들과 전 직장 동료들의 남편의 친구들까지 있었죠. 식사를 위해서 회사의 출장 뷔페 업체를 불러둔 상태라 저는 남편과 손님을 맞는 와중에 틈틈이 그걸 체크하러 다니느라 더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시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손님들께 미리 마련해둔 기념품과 간식거리를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저를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야! 이서방! 그 반가운 손님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두 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늘이 남편 회사의 개업식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전해드렸었지만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어제까지만 해도 없으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기검진차 반년 전에 미리 예약해두었던 병원을 가셔야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엄마 손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병원은요? 생각보다 검진이 일찍 끝났어. 오늘따라 병원에 환자가 영 없더라고. 저번에는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렸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저희도 방금 막 시작했거든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려면 멀어 보였고요. 엄마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물을 갖다 드리겠다며 잠시 여기서 계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시부모님이 이쪽을 발견하셨는지 황급히 다가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이쪽을 힐끔거리고만 있던 남편이 마침내 이야기를 끝내고 왔고요. 이서방 너무 축하하네. 회사가 너무 좋구만. 아유, 이제 번듯하니 이사장님이시네. 아니, 말씀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다희한테 오늘이 개업식이라길래 얼른 볼일 끝내고 와봤지. 마침 서울에서 진료가 있었거든, 우리가. 그런데 반가워하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썩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변을 연신 살피며 자꾸 인사를 해오는 지인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저희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구석으로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기둥 뒤 자리에 도착한 남편은 아래위로 부모님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다음에 뵐게요. 그래, 우리도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야. 손님들이 자꾸 찾지? 어서 가보게. 우리는 아니요. 일단 돌아가시라고요. 어? 엄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고요.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기 앞에 워낙 줄이 길어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그쪽을 살피고 있었는데 멀리서 한눈에 봐도 영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줄에서 빠져나와 다시 그리로 향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이러고 오신 거예요? 사부인. 그 사이에 멀리 있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네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뜸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여기 누가 초대를 했다고?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올 거면 옷이라도 좀 갖춰 입고 오든가. 뭔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치고 와서는 정말 내가 남사스러워서.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시어머니가 연신 아래위로 훑고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검소하게 지내셔서 비싼 옷을 일절 사시지를 않으셨거든요. 애초에 옷도 몇 벌 없으셨고요. 아버지는 안에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다만 밖에 걸치고 계신 옷이 브랜드가 없는 검은 잠바였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옷이었죠. 그건 아버지의 몇 벌 없는 외출복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랜드만 없는 옷일 뿐이지 옷도 잘 다려서 깔끔하게 갖춰 입으신 상태였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거적대기 같은 걸 걸쳐 입으신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을 한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부모님의 얼굴은 확연히 굳었고 심지어 그 다음에 남편이 뱉은 말은 더 충격적인 말이었고요. 도대체 뭘 더 뜯어먹으려고 온 거야? 자네 지금 쪽팔려. 두 분이 낄 자리 아니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저희 부모님 귀에는 똑똑히 들릴 정도의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에 빠져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쐐기를 받고 있었죠. 참나, 사위 잘 된다 싶으니까 이제 와서 뭐 바라는 게 있나? 뭐하고 서 있어요? 누가 보기 전에 당장 나가라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뒤로 밀쳤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뒤에서 받치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뭐 하냐고?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방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혜야, 너야말로 진짜 미쳤니?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뒤로 당기시더라고요. 저는 새빨개진 얼굴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침착해진 얼굴의 아버지가 남편의 뒤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들었나 보군. 그러게 본의 아니게 다 들었지. 모두가 쳐다본 곳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거친 아버지 또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 뒤로 수행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직원 2명이 더 서 있었고요. 아니 박 회장님, 기가 막히는군. 내가 들은 게 맞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네. 아저씨. 오랜만이구나 다혜야. 재수 씨도 오랜만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절친이셨어요. 심지어 저도 저희 엄마도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이였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남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회사의 대표님이셨던 겁니다. 남편 회사가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친구분께 사위회사에 투자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하셨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남편 회사의 아이디어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친구분도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었죠. 말하자면 애초부터 이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설립부터가 불가능한 회사였던 겁니다.
회장님, 저희 장인어른을 진작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인 줄 알았으면 투자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사위농사 잘못 지었구만 자네. 자네한테는 할 말이 없네 내가. 아버지와 친구분은 씁쓸한 얼굴로 눈빛을 교환하고 계셨습니다. 어리 빠진 남편은 뒷전으로 한 채로요. 저는 얼른 엄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남편은 같은 자리를 뜨려는 저희 아버지와 친구분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방금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덩달아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손까지 덜덜 떨면서 아예 입을 다물지를 못하셨죠. 개업식은 당연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손님들이 그 꼴을 목도해 했거든요. 소문은 이제 어떻게 나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그림이었죠. 투자 계획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 모를까. 아버지 친구분이 더 이상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할 이유는 없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따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거기서 출퇴근을 했고요. 남편은 제 회사 앞까지 매일 저를 찾아와 빌다가 화를 내다가 울기도 하면서 생쇼를 해댔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도 벌써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착실하게 이혼 소송을 밟았고요. 거액의 투자금이 취소된 이후 남편 놈은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메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그것도 채 1년을 가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투자금 없이는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한 회사였으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한 죄로 회사도 날리고 가정도 날리게 된 것이었죠. 덕분에 저도 제 인생에 예정에도 없던 이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었겠죠. 이혼 판결 후에 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런 것까지도 인생의 일부분일 테고요.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저를 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